안녕하세요. 이 이야기를 세상에 꺼내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결혼 6년 차에 불륜이라는 걸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혼했고 혼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혼자라는 상태가 저는 더 편합니다. 혼자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거짓과 함께 살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 남편은 참 무던한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초반부터 외향적인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책임감 있고 성실한 편이었죠. 술도 자주 마시지 않았고 회식도 짧게 끝내는 편이었습니다. 직장에선 평가가 좋았고 상사들에게도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흠잡을 데 없는 배우자였어요. 실제로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맞벌이였습니다. 저는 중소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했고 남편은 중견기업의 해외 영업팀 소속이었습니다. 해외 출장도 지방 미팅도 잦은 편이었고 늘 꼼꼼하게 메모를 해두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스케줄을 의심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건 어느 평범한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은 출장을 가는 날이었고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그를 배웅했습니다. 그는 늘 하던 대로 캐리어를 끌고 나섰고 저는 문 앞에서 조심히 다녀와 하고 인사했죠. 그런데 문이 닫히고 난 뒤 문득 머릿속에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여행용 칫솔이었어요. 남편은 이전까지 출장 갈 때마다 꼭 쓰던 파란색 칫솔이 있었는데 그날따라 세면대 옆에 그대로 놓여 있더라고요. 뭘까 깜빡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땐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 후 며칠 뒤 남편은 평소처럼 돌아왔고 저는 특별한 내색 없이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저는 남편의 행동을 조심스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느껴진 건 향기였습니다. 남편은 원래 향수를 즐겨 쓰는 사람이 아니었고 저희 둘 다 무향 제품을 선호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샤워를 하고 나온 뒤 은은한 향이 감돌았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가보니 분명히 여성용 샴푸 냄새였습니다. 무슨 샴푸 썼어? 제가 물었더니 그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호텔 어메니티. 좋은 게 있길래 써봤지. 그 말이 참 익숙하게 들렸고 동시에 어딘가 불편했습니다. 또 한 가지. 남편은 예전과 다르게 자꾸만 휴대폰을 뒤적였습니다. 전에는 침대 위에 폰을 그냥 던져두고 자던 사람이었는데 요즘은 항상 충전기에 꽂아놓고 베개 아래에 넣어두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그가 샤워하는 사이 휴대폰 화면에 잠깐 알림이 떴습니다. 내 사람 그리고 하트 이모티콘. 알림은 잠깐 보였다 사라졌고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은 평온할 수 없었습니다. 의심이 시작되면 모든 게 흔들립니다. 그가 웃는 얼굴조차 연기처럼 느껴졌고 그가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머릿속은 수많은 시나리오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제가 이미 기록을 시작했다는 걸. 그가 출장을 간다고 말한 날 저는 회사에 조심스레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땡땡팀 박지훈 대리 출장 나가셨나요? 상대방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요, 오늘 사무실에 정상 출근하셨는데요. 그 한마디에 저는 알아버렸습니다. 그는 출장 가는 척하고 어딘가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그가 자는 동안 그의 캐리어를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는 서류나 회사 자료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대신 커플 파자마, 보온 텀블러 2개, 그리고 여성용 클렌징 오일이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 사설 탐정에게 연락한 건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저는 감정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외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달 말에 다시 출장을 간다고 합니다. 그 동선 추적과 사진 그리고 신원까지 모두 부탁드립니다. 그 탐정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너무 오래 끌지 않겠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남편에게 더 다정하게 굴었습니다. 그가 눈치채지 않도록, 그가 더 방심하도록, 그가 더 진하게 거짓말을 하도록. 남편이 다시 출장이라는 단어를 꺼낸 건 그로부터 2주 후였습니다. 이번엔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땡땡 지점 쪽 클라이언트랑 새 계약 논의해야 해. 그는 익숙하게 말을 꺼냈고 저는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럼 그날 저녁엔 내가 친구 만나러 갈까봐. 집 비울 테니까 편하게 준비하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제 속은 바늘방석 같았습니다. 그가 짐을 싸는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속으로 숫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1, 2, 3. 셔츠 3장, 양말 3켤레, 그리고 여성용 핑크색 면도기 하나. 그건 예전엔 없던 짐이었습니다. 이건 뭐야? 제가 괜히 묻자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호텔 면도기가 너무 안 좋아서. 그냥 인터넷에 파는 거야. 되게 잘 밀려. 그 순간 저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가 이렇게까지 능청스러웠다는 게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다음 날 저는 바로 사설 탐정에게 연락을 넣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출발했습니다. 회색 SUV 타고요. 동선 추적 부탁드립니다. 그날 저녁 첫 번째 사진이 제게 도착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차량을 운전하는 모습이었고 그 옆자리에는 다리를 꼰 채 앉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얼굴은 정면이 아니라 확인이 어려웠지만 적어도 그가 혼자가 아니라는 건 명백했습니다. 그 차량은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수도권 외곽의 한 모텔촌으로 들어섰습니다. 두 번째 사진이 도착한 건 밤 9시경이었습니다. 남편은 여성과 함께 모텔 간판이 선명한 골목에 들어섰고 그녀는 후드티에 모자를 푹 눌러쓰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주변을 한번 휙 둘러본 후 익숙한 듯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잠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언제부터였을까? 다음 날 탐정은 호텔 근처 CCTV 일부 캡처와 주변 상점에서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까지 사진으로 보내왔습니다. 심지어 남편은 여성의 머리를 쓰다듬는 제스처까지 자연스럽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은 그가 한 번도 제게 해준 적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혼자 차를 몰고 모텔 인근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을 따라간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스스로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진짜 속았던 건지 아니면 내가 너무 모자랐던 건지.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탐정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분이 지금 차를 타고 모텔에서 나왔고요. 잠시 뒤 인근 카페로 들어섰습니다. 여성분과 함께 대화 중입니다. 얼굴이 잘 보입니다. 사진 찍었습니다. 곧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그 사진이 제게 도착했을 때 그녀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핏기가 가셨습니다. 남편의 불륜 상대는 제 대학 후배였습니다. 3년 전 남편과의 결혼식 때 하객으로도 왔던 친구였습니다. 심지어 제 SNS에 언니 정말 예뻐요. 부러워요. 그렇게 댓글을 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몇 년 전 우연히 저희 부부와 술자리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저는 그녀를 예뻐했고 도와주고 싶어 했습니다. 취업 준비 중이라 힘들다던 그 아이에게 면접 스터디도 소개해줬고 입사 후 첫 월급 받았을 땐 저에게 식사 대접도 했던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아이가 제 남편과 나란히 앉아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에는 커플링 같은 반짝이는 반지가 있었고 남편은 그녀의 머리카락을 살짝 귀 뒤로 넘겨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노트북 바탕화면에 깔아두고 다시 탐정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호텔 예약 내역, 카드 사용 기록,
차량 동선, 모든 걸 문서로 만들어주세요. 며칠 후 보고서가 완성되었습니다. 표지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박지훈 씨 외도 조사 보고서. 총 3회 확인된 불륜 정황 및 장소 명시, 그 안에는 날짜별 사진, 차량 번호, 출입 시각, 카드 내역, 심지어 모텔 프런트의 예약 기록까지 정리돼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출력해 A4 바인더에 넣고 꾹꾹 눌러 닫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음속에 작은 결심이 내려졌습니다. 이제 이 사람과의 인생을 마무리하겠다. 사랑의 끝은 슬픔이 아니라 증거와 서류로 정리하겠다고. 남편이 집으로 돌아온 날, 저는 평소와 다르지 않은 얼굴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많이 피곤하지? 오늘 저녁은 좋아하는 걸로 해놨어. 그는 약간 놀란 듯 웃으며 말했죠. 오, 웬일로 이렇게 상냥하신가요? 전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진짜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제 감정은 이미 그날 사진 속 두 사람을 봤을 때 끝났는지도 모릅니다. 저녁 식사 내내 저는 평소보다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가 무슨 음식이 입에 맞는지, 출장지 숙소는 어땠는지, 그는 어색한 듯 하지만 별 의심 없이 받아쳤습니다. 아, 근데 진짜 숙소가 오래된 데라 침대도 너무 푹 꺼져서 허리 아팠다. 그래? 다음엔 내가 좋은 데로 예약해 줄까? 그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정도는 아니야. 뭐 하루 이틀인데. 그리고 그날 밤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하자. 그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왜 갑자기? 무슨 일 있어? 응. 있어. 너랑 나 사이에 이제 피할 수 없는 일이. 남편이 소파에 앉았고 저는 조용히 서랍에서 바인더를 꺼냈습니다. 하얀 종이 뭉치 위에는 굵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죠. 외도 정황 증거 자료 박지훈. 그는 처음에는 그 문서를 보며 눈을 동그랗게 떴고 곧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와 그녀가 모텔 앞에서 나란히 걷고 있는 장면, 차 안에서 그녀의 손을 잡고 있는 모습, 카페에서 그녀에게 반지를 끼워주는 순간. 남편은 입을 꾹 다문 채 말이 없었습니다. 언제부터였어?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나랑 같이 살면서 정확히 언제부터 그 여자랑 시작된 거야?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작년 여름쯤이었어. 술자리에서 만나서 그냥 그때는 대화가 잘 통해서. 대화가 잘 통해서? 저는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럼 난 뭐였는데? 대화도 안 되고 밥도 못 먹고 내가 했던 모든 시간들은 그냥 허공이었어. 그건 그런 게 아니야. 그는 급히 손을 들며 말을 잇습니다. 처음엔 진짜 실수였고 몇 번 지나니까 그냥 헤어지질 못했어. 헤어지질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겠지.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나 이제 내 말에서 감정이 안 느껴져. 변명도 미안함도 그냥 무너졌어. 그는 뭔가를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말이 막히는 게 아니라 더는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아는 눈치였습니다. 너 그녀랑 미래 생각했어? 아니, 그냥 그 순간순간이 좋았던 것뿐이야.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는 그 여자를 사랑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현실을 벗어난 공간에서 위로라는 이름으로 도망쳤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도망의 뒷배경이었던 거죠. 살림을 유지하고 외식비를 정산하고 생일을 챙기고 병원에 같이 가주던 사람. 이제 저는 감정으로 이혼을 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책임을 묻고 기록을 남기고 내 인생을 회복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했을 뿐이었습니다. 나는 이혼할 거야. 그리고 상간자 소송도 할 거야. 제가 말하자 남편은 놀라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 상간녀 소송까지? 당연하지. 그 여자는 나를 기만했고 내 결혼 생활을 침범했어. 이건 감정이 아니라 법의 문제야.
그는 무슨 말을 꺼내려다 조용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제서야 처음으로 그의 눈동자에서 두려움이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방을 따로 써야 했고 저는 바로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를 넣었습니다. 그간 수집해둔 모든 자료를 분류하고 정리하고 그녀의 실명과 회사, 주소, SNS 활동 내역까지 모두 첨부했습니다. 상담 중 변호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전형적인 계획적 외도입니다. 위자료 청구는 충분히 가능하며 상간녀도 민사소송 대상이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라 정리예요. 제 삶의 뒤처리를 법이 해주는 거죠. 그날 이후 남편은 연락을 자주 했습니다. 정말 그 여자까지 고소해야겠어? 나는 책임질게. 그러니까 그녀는 건드리지 마. 넌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었잖아. 그 말에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맞아, 나 그런 사람 아니었지. 하지만 그건 내가 망치기 전 이야기야. 남편과 마주 앉아 그 모든 증거를 보여준 후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눈물도 없었고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 대신 끝내자는 단호한 확신만이 또렷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혼 진행할게. 그 한마디를 남긴 후 저는 다음 날 오전 변호사 사무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합의 이혼은 안 하실 건가요?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상대방이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이건 유책 사유가 명확한 쪽에서 주도권을 갖는 게 좋습니다. 합의로 마무리하자고 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는 양보할 생각 없습니다. 그 사람이 이혼을 원하지 않더라도 저는 더는 같이 살 수 없습니다. 제 대답은 간결했고 변호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혼 소송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명백한 배우자를 상대로 청구가 들어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불륜의 증거가 명확한 저의 입장은 유리했습니다. 게다가 저는 이혼과 동시에 상간자 소송도 함께 준비 중이었기에 법적으로 흔들릴 여지는 없었습니다. 이혼 소장을 접수하고 며칠 뒤 남편의 반응이 왔습니다. 그는 문자를 통해 합의하자 위자료 줄 테니 조용히 끝내자고 이야기했지만 이미 저는 결정한 상태였습니다. 내가 합에 운운할 자격은 없어. 내가 보여준 증거들은 그냥 시작일 뿐이야. 법적으로 정리하자. 그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2주 후 상간녀에게 내용 증명이 도착했다는 확인이 왔습니다. 내용 증명에는 불륜 정황 사진, 숙박업소 출입 시각, 신체 접촉 장면, 카드 결제 내역, 차량 동선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직접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철저하게 준비한 자료였고 감정이 아닌 사실로만 구성돼 있었습니다. 며칠 후 그녀가 저에게 직접 연락을 해왔습니다. 언니 나예요. 그때 언니 결혼식에 갔던 나 기억하죠?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기억하지. 신랑이랑 가장 잘 어울리는 여자라고 말해줬었지.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게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요. 처음엔 그냥 위로받는 사이였고 나중에는 멈출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녀는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정 없이 말했습니다. 그런 건 법정에서 얘기해. 감정으로 해결할 생각 없고 정해진 절차로 갈 거야. 그때부터 남편과 그녀는 본격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소문이 도는 것을 두려워했고 그녀는 본인이 다니는 직장에서 계약 해지가 될까봐 불안해했습니다. 왜냐면 그녀는 남편 회사의 계약직 직원이었거든요. 즉 상급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는 회사 내부 규정 위반이었고 공식 민원이 접수될 경우 계약 연장 불가 및 해지 사유로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민원을 정식으로 회사에 접수했습니다. 복수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정당한 권리 행사였고 그들의 행동은 사적인 일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파괴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이혼 재판이 시작되자 남편은 느닷없이 상간자 소송만 취하하면 전 재산 절반을 넘기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돈으로 해결하려는 게 문제야. 나는 돈이 아니라 내가 겪은 고통에 대한 정의를 원해. 내가 혼자서 꿰맨 마음을 너는 책임져야 해. 첫 변론 기일이 잡히고 변호사를 통해 불륜 당사자 간 통화 녹음 파일까지 확보됐습니다. 그 안엔 이런 문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언제쯤이면 같이 살아볼 수 있을까? 당분간은 눈치 봐야지. 그래도 자기가 더 좋아. 그 통화 파일은 증거 목록에 추가되었고 판사 역시 주요 쟁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불륜의 증거가 워낙 명확하고 저의 주장이 일관되었기 때문에 법원은 조정 없이 이혼 청구 인용, 위자료 지급 명령 상간자에 대한 민사소송 청구 정당성 인정으로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남편과 마주할 필요도 없었고 그저 문서와 판결문으로 끝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였습니다. 판결의 결과, 그들의 무너지는 모습. 이혼 판결이 내려진 날, 저는 법원 밖에서 혼자 바람을 맞았습니다. 무슨 감정을 느끼고 싶은데 이상하게 아무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단지 종이 한 장 그 안에 적힌 문장 몇 줄이 제가 지난 6년간 살아온 결혼이라는 단어를 끝냈습니다. 혼인관계 해소, 원고 청구 인용, 위자료 3천만 원 전액 인정. 이혼과 동시에 진행된 상간자 소송도 거의 같은 시기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2천만 원 청구 역시 전부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남편과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이는 혼인 생활에 본질적 침해를 가한 것으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 판결 이후 그녀는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남긴 메시지 단 하나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의 어리석음으로 너무 큰 폐를 끼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용서받고 싶어 한다는 것조차 아직은 그녀의 시선 중심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이혼 후 회사를 퇴직했습니다. 공식 사유는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잦은 사직이었지만 실제론 불미스러운 사내 소문과 징계위원회 출석 이후였습니다. 제보자나 고발자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회사에 보낸 공식 민원과 함께 제출한 증거자료가 결정적이었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그는 이혼 직후에 중고차를 급히 매도했고 판결된 위자료를 일시불로 납부하기 위해 적금을 해지하고 대출까지 받았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공동 명의였던 전셋집도 저에게 소유권을 넘겼고 현재는 고시원 비슷한 곳에 잠시 거주 중이라는 이야기를 지인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통쾌했냐고요? 솔직히 말하자면 아니요. 통쾌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사람이란 그렇게 단순하지 않더라고요. 복수를 완성했다는 감정보다는 그저 내가 버텼고 무너지지 않았다는 자각이 더 오래 남았습니다. 상간녀는 판결 직후 남편이 다녔던 회사와의 계약이 종료됐습니다. 계약 종료 사유는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지만 공식적으로는 계약 갱신 포기 통보였다고 합니다. 그녀 역시 저에게 따로 연락을 시도하진 않았고 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한 후 모든 게시물을 삭제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그 여자 이름을 검색했는데 예전에 제가 팔로우했던 계정이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만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받은 위자료는 전부 심리치료와 자기 회복에 사용했습니다. 상담센터에 등록했고 정신과 의사와 정기 상담도 받았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렸지만 그 선택은 제 삶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상담 선생님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회복의 길에 있어요. 중요한 건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자신을 무너뜨리지 않는 거예요. 당신은 잘 지켜냈어요.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지금 제 일상은 단조롭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회사에 가고 퇴근 후엔 헬스장에 들러 땀을 흘리고 주말엔 동네 도서관이나 커피숍에 들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제게 결혼은 어땠어?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난 그 사람을 정말 사랑했어. 하지만 그 사람은 나 말고 자기 감정만 사랑했지. 이제 제 서랍 안에는 이혼 판결문 한 장과 상간자 소송 판결문 한 장, 그리고 저를 무너뜨리지 않은 제 기록들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게 말했습니다. 복수 잘하셨네요. 통쾌하겠어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건 복수가 아니라 제 삶을 되찾은 겁니다.